있는 평론을 지향합니다. 자, 우상호 TV 위드 GL 저희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상호 TV 위드 GL 그래도 저희가 영상 올라간 지 일주일도 안 됐죠, 지금. 근데 벌써 한 12,000명 가까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지희 아나운서의 덕인 것을 잘 알고 굳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반면에 오창석은 전혀 홍보를 안 해주는 걸 확인하고 네. 열심히 홍보했으나 네. 미력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오창석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주류에만 줄을 서거든요. 아, 그래요? 전혀 그렇지 주류가 않습니다. 누구야 지금? 도대체 난 우리 당의 주류가 누군지 모르겠어. 주류가 없어요. 네. 지금 다음 주에 가장 비주류로 분류되는 네. 김두관 의원 출정식 사회 받아가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사회 봐주는 거는 네. 좋은 저 덕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초선 때 당 대변인 할 때 네. 당 행사, 네. 그다음에 온갖 그런 개인 의원들의 출판 기념회 네. 사회를 도맡아 했어요. 아. 근데 그러면 되게 고마워하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사회를 누가 봤는지 기억을 못해.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사회를 보셔도 돼. 본인의 무슨 정치적 지향이 오해받지 않을까. 네. 이렇게 과대평가하지 말고 음. 그냥 해달라고 하면 해주라고. 네,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이 사회를 정말 많이 보신 걸로 실제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덕을 쌓으셔서 이제 탈당 권유 받으시고. 아 사회 많이 보면 네. 탈당 권유받는 건가? 지금 당원이잖아요. 저는 뭐 일반 당원이기 때문에 뭐 탈당 권유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반 당원인데 탈당 권유 받으면 진짜 더. 그러면 이제 속상하다.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또 우상호 TV 위드 GL 채널이 굉장히 핫해져가지고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주변에 홍보 더 많이 부탁드리고 처음에는 우상호 TV 위드 GL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게 안 나왔어요, 채널이. 검색이 안 되는데 이제는 검색이 돼요? 되는 걸로 알고 나도 한번 있습니다.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안 돼서 놀랐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또 오늘 저희가 윤석열 특집으로 예고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더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준비 많이 하셨나요? 아니 저는 원래 준비 안 하는 사람이죠. 윤석열 엑스파일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보진 않았는데 네. 근데 그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엑스파일 이런 용어는 뭔가 좀 이렇게 음모적이고 공작적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검증 내용 종합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지. 그런 건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여권에서 만들었냐, 야권에서 만들었냐. 네. 이게 쟁점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네. 여권에서 만들면 공작이고 네. 야권에서 만들면 수류탄이라며. 아, 그래서 김재현 의원 내부에 말로 내부 얘기하면 수류탄.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이런 거 만드는 데 능한 곳은 그 보수정당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BK, 아, 정봉주 의원이 네. 그것 때문에 1년 실형을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출마도 못하고 그 감옥에서 근육 만들고 나와서 이제 책 냈죠. 이제 사면 받았죠. 그래도 제일 우리 정부에서 한 정치인 사면 무조건 유일한 게 정봉주 하나예요. 근데 그때 보면 그 파일은 실제로 박근혜 캠프에서 만들었어요. 아. 예비 경선 때 만든 그래서 거예요. 그거를 정봉주 의원이 입수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거를 터트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밌는 게 그때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이 치열하게 2007년도 경선할 때 네.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계속 얘기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TV 토론에서도 얘기했고 그 캠프에서 계속 그 내용을 흘리고 공개적으로 브리핑도 했어요. 네. 근데 감옥에 간 건 정봉주. 정봉주. 네. 박근혜 뭐 씨도 지금 감옥에 있긴 한데. 아니 그것 때문에 간 건 상관없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손학규 캠프에 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후보 됐을 때 막 공격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그랬다고. 아 이거 박근혜 캠프에서 받은 거야. 내가 조심해 위험해. 네. 그럼 내가 그때 그랬어요. 조사받으러 가지 마라. 네. 가면 희생양 된다. 그랬더니 나 박근혜 캠프에서 받았는데 내가 왜 문제가 돼? 그러고 갔다가 구속됐어요. 감옥 실형받았어. 그래서 네. 내가 이 보면 실제로 생산한 건 박근혜 캠프인데
감옥은 정봉주가 그 사례를 보면서 제가 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뭘 의심하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좀 후보라고 말해야겠지 뭐 윤석열 씨가 네. 떠오르니까 네. 그쪽에서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마 이렇게 기본적인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문제. 포인트들을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윤석열이 후보가 안 됐는데 뭐 지금 먼저 정리할 필요가 뭐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만 기초 자료 조사 정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깊숙한 정보를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수집한다든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어느 당이나 어느 캠프나 항상 검증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보의 약점 포인트 네. 또 같이 정리하고 우리와 유력한 경쟁자가 될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들을 원래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최초로 발언하신 분이 장성철 네. 평론가. 소장인 걸 보면 네. 우리 쪽 자료를 그분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죠. 네, 송 대표의 표현은 지금 막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파일을 봤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쪽하고 친한 분도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쪽 자료 아직 수집도 안 됐고 정리도 안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건네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 그쪽 내부의 잠재적 경쟁 캠프에서 기초 자료 조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근데 그걸 장성철 씨가 입수했다고 봐야 되죠. 그건 뭐냐면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흘려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그 당이나 그쪽 진영에 이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작업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처음에 저처럼 이제 뭐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냄새가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어느 집 부엌에서 나는지 이거 네. 기가 막히게 잘 기차입니다. 그 냄새가 약간 저기 우리 집 부엌은 아니에요. 김무성 씨 쪽에서 납니다. 아이 그거는 김무성 씨는 그럴 뿐이 아닙니다. 왜? 어. 이번에 대통령 나올 생각이 없잖아요. 아, 그럼 이게 정치는 목적이 없이 그런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자신 SNS에 나의 보좌관이 맞긴 했는데 교류 끊긴 지 오래됐고 나랑 전혀 무관하다라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더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그냥 가만히 그래서 있지. 김무성 대표가 네. 그런 약간 그분이 뭐냐면 약간 좀 돌쇠 스타일이에요. 네. 그분 자체의 성정이 네. 사람 괜찮아요. 그래서 네. 그 대장 기지도 있고. 근데 항상 먼저 얘기해서 풍파를 일으키시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그 옛날에 그 영도 딸이 그래서 그 포즈 잡은 복세. 것도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멋진 연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영도 딸이 위에 김무성 대표의 얼굴은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투르신 데가 있는데 네. 이번 건 좀 억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이 있어야 준비하거든.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윤석열의 부각과 그 사람이 대세가 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쪽 그쪽이 먼저 준비했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파일 작성자가 국가기관으로 뭐 예측이 된다, 예상이 아니 된다. 이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양반도 네. 그 최근에 2, 3일 사이 한 얘기 보면 막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막 하잖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여러 곳에서 인터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만큼 뭐랄까 깊이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국가기관이 아니면. 근데 일단 나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 네.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2명 있는데 이 장성철을 소개하면서 다른 장성철의 일을 갖다 붙이는 언론들의 보도가 한 수십 군데 나왔어요. 나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 인터넷을 치면 네. 지금 요번에 이 문제를 발표하신 분의 이력은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같은 이름의 이력이 나오는데 그게 제주도에서 출마하셨던 분. 예, 그 장성철 씨는 제가 잘 압니다. 대학교 후배라서. 근데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제주도 출신이고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야 무슨 이런 배꼽 잡는 그래서 이 윤석열 파일 관련한 보도들이 춤을 추는데 출처에 관한 내용도 정합성이 없고 이 문제를 터트린 장성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이력과 배경도 다 틀리고 네. 대선 때 이런 식의 보도가 시작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면 저희가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스트라다무스로 바로 넘어가서 네. 사실 이 엑스파일이 뭐 지금 요 얘기와 관련된 네.
윤석열 씨의 태도부터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사람이 정치를 잘못 배웠더라고. 정치를 배운 적은 있나요? 자기 입으로 그동안은 전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기 이름으로 성명서 비슷한 걸 입장면을 네. 냈잖아요. 네. 거기에 공작 정치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쪽을 겨냥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여권에서 만약에 나왔다면 했다면 불법 사찰이고 음. 불법이라고 먼저 얘기했고 네. 음. 두 번째 공작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아니 검찰총장까지 한 특수부 검사가 증거도 없이 내사도 해보지 않고 일단 규정부터 짓는 걸 보고 아 조국 장관 수사도 저렇게 했나? 예단을 해서 그 예단을 기초로 수사해 해서 한 건가? 네. 일단 우리 쪽에서 했다는 근거가 장성철 씨에게서 어떤 형태로도 구체로 나온 게 없고 네. 지금은 또 여권은 아니고 조금 뭐 좀 중립적인 어떤 영역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하루 이틀 좀 이렇게 지켜보고 좀 조사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해야지 바로 이거를 여권의 공작, 불법 사찰 이렇게 규정하고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아주 나쁜 정치를 배웠네. 네. 자기한테 오는 혐의를 불편하고 화가 나겠지만 대응하는 태도에서 이 사람 문제가 있네. 네. 그래서 보면서 저런 발끈 하면서 발끈할 수는 있죠. 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대응하는데 벌써 역으로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벌써 규정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앞에 단선 달았어요. 뭐뭐시라면. 근데 이건 원래 정치적 수사고 야권의 지지자들이 이걸 여권의 공작으로 느끼게끔 만드는 언수를 펼쳤는데 이게 이 사람의 공식 첫 멘트예요. 전원 정치가 아닌. 네. 그걸 제가 보면서 시작을 참 더럽게 시작하네 내가. 그 정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조금의 소스라도 나오면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최고 지도자는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씨가 혹시 이걸 보고 계시다면 왜냐면 윤석열 씨가 볼 리가 없죠. 유튜브 엄청 많이 보신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건 신생이라 네, 아직. 그래서 더 주목할 수 있죠. 그래?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우상호하고 되겠네. 발을 정자를 이렇게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얘기하는 횟수대로 이상한 협박하지 마. 꼭 이상한 식으로 그러고 와.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걸 보고 있다면 네. 정말 지도자감은 아니네요. 뭔 소리?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야. 코딩 배운 시간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유튜브 보면서 정보를 수집한다면 그분은 대통령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변에 이제 데려갔던 그런 뭐 대변인이나 이런 인사들 자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좀 데려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동훈 대변인이 일단 열흘 만에 사퇴를 했잖아요. 네. 이게 캠프가 제대로 꾸려지기도 전에 대변인이 사퇴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망한 경우죠. 아니 이거는 뭐 되게 제가 대변인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대변인 8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변인이 사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퇴하고 잠수를 탔어요, 지금. 그건 이제 열받았다 이런 거죠. 삐진 거죠. 실망했다, 열받았다, 나한테 이럴 수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있고 나는 괜히 거기 가서 열흘 만에 족당했네. 이런 심정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문 용어로 해야 되는데 이라고 제가. 좋습니다. 이런 B급 감성. 네. 아니, 뭐 저도 요즘 하도 몰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이제 날것의 단어가. 사실 잘 알지만 대변인은 사실은 어떤 유력한 지도자의 입장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자기의 판단이 약간 개입되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는 자기가 대변하고자 하는 바의 그 지도자의 네. 의중을 상당히 알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국힘에 입당한다고 봐도 됩니까? 라고 할 때 뭐 그렇게 되겠죠? 라는 수준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두 사람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죠. 다만 시점이 이렇게 빨리 얘기하면 되냐는 정도의 문제라면 윤석열 씨가 그걸 가지고 왜 그랬냐고 질책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겠죠, 먼저. 네. 그 얘기로 대화를 하다가 아니 이거 내가 언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아니 나하고 얘기한 바에서는 그것도 검토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했어? 그럼 왜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대변인이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짐작하게끔 만드는 정도의 애두벌인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런
이런 그러니까 아주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과했겠죠. 네. 네? 그럼 그만둘 둘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본다면 대변인의 사임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팀에서 일하다가 무리를 일으켜서 그만두는 경우는 꽤 많아요. 네. 대변인이나 전략팀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복심이잖아요. 정책팀에서 좀 그만두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말한 정책을 안 받아줘서 이러려고 내가 여기 정책팀에 왔나? 그럼 그만두는 경우는 있지만 네. 대변인과 전략 책임자는 거의 그만두는 경우가 없죠. 그렇게 본다면 캠프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청난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제2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런 일이 아주 잦았잖아요. 네. 네. 내부 소통에 약하다.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와 대변인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대변인이 그만둔다. 근데 이 대변인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보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했잖아요. 그럼 기자 생활 오래 하고 논설위원까지 하신 분의 공력으로 보면 사소한 실수를 할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저는 이분도 내부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총장이시구나 아직까지.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대변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할 생각은 있어 보이세요? 아니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원 정치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네. 그분이 하는 모든 행보가 다 정치 행보인데 네. 왜 본인 입으로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등판을 그럼 대체 언제 할 것이냐. 6말 7조라고 이 대변인이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이 심기가 불편해서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를 했다라고 봤을 때 그럼 윤석열 씨가 원하는 그런 대비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쯤에는 이제 이게 전형적인 옛날 구정치 방식인데 네. 에드벌런을 띄워요. 곧 임박. 네. 다 됐다. 그러니까, 곧 임박. 그 사람 관심을 모으고 그러면 이제 기사가 언제 하나 이런 것도 나오고 네. 그러면 뭐 6월 말 7월 초 뭐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건 출마 선언이 아니고 본인의 심정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추상적인 대한민국이 현재 굉장히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나는 정치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세리머니를 하겠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생 탐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쭉 이제 전국을 돌면서 네. 전국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한 시점에 이제 또 그 다음 행보를 한다.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걸 언론에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깜짝 쇼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네.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치 일정을 밝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죠. 뭔가 신비주의적 접근을 계속해서 화제를 계속 만들고 싶은데 네. 왜 당신이 다 가서 얘기해버렸냐.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얘기해야죠.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 되려면 뚜렷하게 말을 해주는 게 컨텐츠로 그럼요. 승부 봐야죠. 날짜로 승부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결국은 하게 되겠죠. 근데 바깥에서 더 큰 화제를 일으킨 다음에 들어가고 싶겠죠. 어떤 화제요? 딱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신비주의로 어딜 가든 전국을 화제되고. 다니면서 사람을 모아서 인파에 관심, 지역 신문에, 지역 언론에 관심. 그래서 전국을 한번 헤집고 이제 결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관종 아니야? 근데 그게 원래 정치인들은 대부분 관종이에요. 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선 전에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가서 경선을 할까요? 그거는 전 지금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시간 계속 두고 보네. 네. 그럼 만약에 경선을 그 안에서 한다고 치면은 그 나오게 되는 후보가 누구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황교안 유승민. 뭐 이렇게 다 얘기하고 계시네. 4명 정도로. 안철수는 이번에
제일 처음 출마 선언하신 분은 몇 배입니까? 장재현 의원이 계신데. 네. 예.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죠? 네. 장재현 의원 죄송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네. 했죠. 안철수 씨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안철수 씨. 예측이 불가능한. 너무 안 그분이 보이게 됐어요.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면서 대선 불출마설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서울시장 아예 경선에서 탈락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없던 일이다 이러고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뭔가 본인이 당대당 통합을 하자 이런 것도 자기가 공동대표의 위치에서 뭔가 대선의 경선에서 좀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보겠다 이런 의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당도 당대표는 대선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공동대표를 맡는 순간 대선은 못 나오죠. 그러니까 공동대표급의 그런 힘을 갖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닌가. 어쨌든 그분을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네, 그거는 이제 더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올해 안철수. 벌써 몇 년을 보셨으면서 네. 뭐 자꾸 이렇게 안철수 대표는 예. 우스트라다.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가장 힘을 잃은 상태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당대당 통합은 하기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협상단을 만들어졌고 네. 네.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통합은 해야 되겠고 근데 통합을 해서 남는 문제는 그럼 대선에 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본인이 1등을 달리고 있으면 네. 그나마 명분이 있잖아요. 말을 바꿀. 음. 근데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안철수 후보는 저 밑바닥에 있잖아요. 네. 참 난처하죠. 음. 그래서 보수 정당의 정권 교체에 기여하고 네. 그 다음을 보자 이런 것인지 지금은 저분이 왜 정치권에서 계속 남아 있는지를 저는 사실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미 희망이 없는데 그 매석 안 되는 당과의 통합 가지고 또 이렇게 좀 매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안철수 씨는 더 이상 우리의 논의 대상에서는 이제 앞으로 제외하는 게 아, 맞지 않을까. 미미한 존재가 됐군요. 네. 슬프네. 그렇습니다. 자, 진심으로 슬프세요? 좀 슬퍼요. 마지막까지 대선도 출마하고 왜냐면 끝까지 계속- 완주하고. 계속 그분의 역할을 하면서 이 야권 쪽으로 아사리판을 만들어 주셔야 또 여당에도 유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 격이 좀 안 맞는 진행자인 것 같아요. 끝까지 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윤석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오래 버텨야 또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본인한테 조금의 칼날이라도 검증의 칼날이라도 들어오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과연 끝까지 검증을 받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도 나오고 그건 있고. 모르죠. 네. 그러나 이제 검증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검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검증, 하나는 도덕성 검증이에요. 네. 지금은 주로 이제 무슨 파일이다 뭐다 하는 건 주로 후자에 관련된 거잖아요. 첫 번째 정책 검증은 이분이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네. 나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이 있다. 이렇게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엔 전문가들이 저게 맞냐 안 맞냐 또 우리 정치권 여의도에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언론에서 볼 때 맞냐 안 맞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평가를 거쳐서 국민들이 준비되어 있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튼튼한 지지 세력이 생기는 거고요. 네. 허당이네.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빠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도덕성 검증보다는 이게 더 크다고 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반문재인 기치만 가지고 내가 조국을 잡았으니 나는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죠. 이미 조국 장관을 건드린 것조차도 과거예요. 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맡길 이유가 뭔지를 그래서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제는 이렇게 살려야 되고 또 뭐 사회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동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고 이렇게 뭐 회피하는 것은 네. 이것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대선 완주가 저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윤석열 씨를 손절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일단은 손절까지는 안 갔고 네.
빨리 등판해라. 네 내용을 빨리 공개해라. 음. 아무리 내가 보수의 견해를 갖고 있는 지지층이고 언론이라 하더라도 무임승천은 안 된다. 이 얘기를 그냥 일반적인 인기도의 근거에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건 아무리 보수의 시각에서 봐도 좀 무리가 있죠. 내용을 빨리 내놔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석준 전 네. 장관을 네. 영입을 했잖아요. 네. 예. 참 그분도 잘 아는 분이긴 한데.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그 미방위 간사할 때 그분이 차관을 했거든요. 근데 뭐 재밌고 네.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누구를 지금 영입해서 그분한테 2, 3일 얘기 듣고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가. 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식견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꺼내놔야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공격하더라도 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석준 씨를 영입해서 그럼 이제 이석준 씨가 대신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건가요? 그럼 이석준 씨를 대통령 만들지 왜 윤석열? 전형적인 모든 분야의 수렴 청정을 하려고. 그냥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마스코트 저는 정책. 그런 면에서 네. 지금 뭔가 이렇게 대응이 다 제가 볼 때 신선하지도 않은데 이상하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완주 가능성이 있냐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등장도 안 했는데 완주하냐고 묻는 거는 이제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지지율이 떨어지면 못 나오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아무리 저렇게 행보를 해도 지지율이 뭐 갑자기 뭐 10%대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그 국민의힘에 좀 더 위협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가장 급한 일이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였죠.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4.5%포인트를 차지하는 걸로 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최재형 감사원장 카드도 이제 야권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다 문재인 정부가 키워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조롱어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얘기 듣는 기분이 참 착잡하고 다 기분 나쁘죠.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더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좀 현직에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상도이 이런 상도이 저는 참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그만두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이 사람이 설사 안 나간다 해도 네. 그걸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정부의 감사원장이 그러니까 이 정부로부터도 독립성이 있어야 되지만 야권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원장인데 네. 이 사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이 재밌는 게 제가 이분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었거든요. 네. 네. 참 어이가 없어요.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아니지 정말 제대로 된 그 독립성을 인정해줬다. 청와대가 해주라니까 해준 거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내가 이거 윤석열 씨도 내가 이 비하가 있는데 내가 몇 군데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 박근혜 특검에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사람이 저예요. 참 이게 참 재밌죠? 예. 그러니까 특검은 근데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특검은 성공했어요. 예, 그때는 많은 내가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특검은 그때 이제 제가 추천하신 분은 추천드린 분은 이제 조승식 검사라고 조폭 검사, 조폭 때려잡는 1등.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당시 대표가 추천한 분은 박영수 특검, 지금 특검하신. 저는 이게 두 분을 추첨하고 둘이 이제 박지원 대표랑 앉아서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 듣자 하니 특검은 내가 조승식 검사를 추천하고 박영수 전 검사장을 추천하셨는데 이렇게 추천하게 되면 틀림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전 검사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저 조건이 있습니다. 이분이 될 경우에도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박지원 대표도 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결을 시켜줘서 제가 만약에 되시게 되면
수사팀장은 윤석열이라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수사를 잘한다는데 그분을 좀 시킵시다 했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임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수사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감옥 가고 그 중앙지검장까지 됐죠. 네. 네. 이분이 검찰총장 될 때는 저는 반대 의견을 보냈어요. 청와대. 왜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된다. 파격 인사를. 네. 네. 어쨌든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또 여러 가지 뒷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최재형 이분을 이제 정문위원장으로 보는데 보니까 완전 보수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이분을 추천했지? 네.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래서 그때 야당 검증위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검증 보고서도 채택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미담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감사원장이 되시면 절대 외풍에 시달리지 않아야 되는데 외풍이라는 것은 자본과 권력, 정치권이다. 너희에게 기울이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좀 뜨니까 야권의 대통령 후보 네. 뭐 어쩌고저쩌고 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살아온 판사로서의 삶은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에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만 건드리면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근거해서 검증되지 않고 실력도 없고 준비 안 된 분들을 대통령 후보 인기도 4~5%씩 올려주고 이런 거 정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야당에서는 문정부에서 다 키워줬다 이렇게 조롱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야권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문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데려다가 언론하고 같이 자기들 후보로 쓰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당에도 그랬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당신들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키워서 대권 후보를 만들어줘야지 왜 맨날 우리 쪽 사람 데려다가 우리가 임명했던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쓰려고 하느냐. 안 크는 걸 어떻게 그래서 내가 그런 또 고민이 있겠네 또. 굳이 따지면 여야가 같이 키워준 거네요. 그렇죠. 야권도 강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못 컸을 텐데. 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는 대권 후보라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광역단체장을 했던가, 네? 국무총리를 했던가, 네? 네. 되게 이제 뭐 이런 분들 아닙니까 주로. 유일하게 이제 그거 안 해보신 분이 이제 박용진 의원 한 분인데 또 참신함과 진보의 가치라고 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해야 저 사람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맡겨볼 만하겠다는 안심이 생기지. 아마추어들한테 있는 이력이라고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 안 되는 이력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과연 보수의 가치인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요. 정책 토론하면 저는 금방 다 털릴 거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진정한 의미의 보수 가치를 대변하는 대장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관직을 제안했을 때 안 받았어야죠. 어쨌든 진보 정부 안에서 관직을 받아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감사원장 얼마나 높은 권력이에요. 검찰총장. 그럼 그때 당시에 안 하겠다. 난 당신과 노선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해줄 때는 얼른 낼름 받아먹고. 맞아요. 그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이나 정부 인사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막 들이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인기를 가지고 저쪽 가서 대통령을 해먹겠다? 그런 정치가 어디 있어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서운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지만 이제 그분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저는 실망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딱히 뭐 띄울 만한 게 없으니까 중앙일보 뭐 엊그젠가 난 기사 보니까 아들 둘 입양한 최재형 감사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들 둘을 입양한 게 엄청난 미담인 것처럼 또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건 미담이에요. 미담인데 그게 대통령의 가치일 순 없잖아요. 아들 둘을 입양했다고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띄우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뭐 아동복지 회장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지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어서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띄우는 것은 윤석열 씨가 지지율이 갑자기 빠져서 출마할 수 없을 상황이 올 거에 대한 불안한 감정에서 대체제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땜빵이죠. 네. 사실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게 정말 근데 다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총장 시절에 정치 얘기를 계속 물어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최근 발언은 아주 실망스러운 발언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뭐 야권을 흠잡으면 흠잡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고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이 경선 일정 자체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바깥에 이제 야권의 그런 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논란 자체가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어느 후보도 돕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도 도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중립적이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대선을 가장 많이 치러본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 경험과 또 이런 룰 다툼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죠. 작년 8월 29일 날 특별당규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잡음을 없애려고 이해찬 당시 대표가 네.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놔야 잡음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전당대회의 이 결정으로 특별당규를 만들었잖아요. 그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아무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경선을 연기를 하자 이런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당원 당규 특별 당규를 보면 180일 전에 경선을 치르도록 규정해놓고 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원안대로 가되 네. 이 원안을 그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건 닫아놓지 말고 그때 상황에 가서 지도부와 당원들의 총의로 달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만일을 대비한 예외 규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제 경선 연기를 주장하신 분들의 주장이 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예외를 인정할 정도의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경선 연기론이 대체로 보면 이제 코로나 론 그죠? 네, 코로나19로. 네, 그때 그거 연결된 게 경선 흥행 네. 론. 네. 또 뭐가 있나요? 또 우리 후보가 너무 일찍 정해지면은 검증의 시간이 길어져서 훨씬 더 책 잡힐 시간이 많지 않느냐. 네, 그거까지 있죠. 네. 네. 제가 들어본 이제 룰 변경 요청 사유 중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그 세 가지 사유가 다 별로 그렇게 상당한 사유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일단 코로나는 지난번에 보궐선거가 총선을 치러봤기 때문에 네. 이젠 이걸 얘기하는 게 조금은 네.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물론 이제 그게 이준석 바람은 그럼 뭐 코로나 국면에서도 일어났는데, 응?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경선을 하면 흥행이 안 되는가? 이거 같은 거잖아요. 코로나와 비대면 흥행론은 같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사례를 보더라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 흥행이 되냐 안 되냐의 그 사례는 대개 두 가지잖아요. 이준석 돌풍처럼 정치 이력으로 보면 아주 햇병아리 수준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부각이 돼가서 새로운 막 그냥 더군다나 당선이 돼버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의외의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 지금 누가 봐도 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3의 후보 혹은 제2의 후보가 갑자기 막 급상승해서 승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흥행의 제일 요소죠. 마치 노무현 바람이 누가 봐도 이인재 대세였는데 광주 경선을 통해서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흥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경우가 흥행의 1순위죠. 예. 두 번째로는 누가 주도했든 간에 본선에서도 먹힐 만한 매머드한 이슈가 우리 경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약이든 뭐 어떤 아니면 무슨 뭐 진짜 윤석열의 무슨 꼼짝 못할 만한 무슨 아킬레스건이 터지든가 네. 이런 경우는 흥행이 되죠.
그러니까 경선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바뀌는 흐름이 생길 때 흥행이 되는 것이지 코로나하고는 무관한 거죠. 네. 두 번째,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후보들이 할 일이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어떤지를 다시 새로 재구성할 수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유력한 후보 한 대여섯 분을 보면, 왜냐하면 대부분 당대표, 국무총리, 단체장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기가 어려운 분들이죠. 이건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온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나요?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승패를 막 바꾸는 건데, 그러면 현재 여론조사 판도를 바꾸려면 합종연행을 하든가, 네? 아니면 메모드한 이슈를 터뜨려서 주목을 받든가, 네.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정치 여론조사의 판도가 바뀌어서 확 바뀌든가, 요런 정도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새로운 의외성을 만들 수 있는 네. 가능성이죠. 그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2, 3주일에 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었던 특별 당규를 바꿔가면서 만들어야 될 상당한 사유는 지금 경선에서 불리한 후보들 내부의 고민인 것이지 당 전체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될 사안인가. 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박영선 후보하고 경선할 때 네. 여성 가산점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억울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성 가산점 제도를 만든 건 사실은 신인들, 여성 신인들을 더 발탁해서 그분들이 불리한 조직적 또 이 정치 경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일종의 이 방패막이로 준 거잖아요. 근데 박영선 선배는 나보다 더 유명하고 또 장관이고, 네? 지지도도 높고. 지지도 더 높고, 근데도 10%를 주잖아요. 그때 제가 이건 좀 언페어하다고 주장했으면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만들어진 룰을 물론 그때 그걸 적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의 논란. 명확하게 장관 출신에 대한 규정이 없었거든. 네. 그때 많은 제 참모들이 이거는 싸웁시다. 그럴 때 내가 하지 마. 룰을 변경하는 일은 나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 당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죠. 물론 그러나서 후회했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나 저는 지금이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들인데 또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들인데 그렇죠. 이런 주장은 조금 과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경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라고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땐 그 흥행론 이런 것들은 별로 일리가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빨리 만들어 놓으면 검증에 일찍 당하지 않냐. 늦게 정하면 그 검증을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마타도를 퍼뜨릴 때 그걸 검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검증이 불가능한 마타도는 항상 선거 직전에 터져 나옵니다. 그건 후보를 빨리 정하냐 늦게 정하냐가 아니라 그거는 저쪽의 수죠. 상대방 진영의 수지. 그게 진짜 공작이죠. 우리가 빨리 하냐 늦게 하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 경선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8월에 하고 9월 추석을 지나고 나서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나서 야권도 단일화, 그 당시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 때문에 또 한 1, 2개월 허송세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보가 늦게 정해지고 야권 단일화 때문에 체제 정비가 늦어지니까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유발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걸 참았는데 결과적으로 당시 2012년도에 문재인 후보는 전국 투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230여 개의 지방 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군단위, 시군단위. 한 번도 못 가보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 데가 절반 정도 넘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돼서 방문한 곳이 4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본선 때 가서 제 고향 철원, 화천, 양구 이제 여기 돌아다녔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우리 편은 필요하지 않는 거죠. 한 번, 박근혜는 2번이나 왔다 갔는데 문재인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문재인이요? 당신 대선 후보야? 내 고향인데. 그래서 내가 제가 물론 후보는 아닙니다만 고향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대통령 후보 뽑지 국회의원 후보 뽑냐.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후보가 내가 있는 내 지역구를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죠. 오창석 씨 출마해 보셨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말도 안 되잖아요. 네. 네. 아니, 거기 가서 살아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보가 누가 되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바람을 막 일으켜서 지금 유력한 사람을 막 누가 꺾기도 하고 막 이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러나 그거는 나의 바람이고 네. 재밌게 하는 건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기 비전을 발표할 충분한 시간. 네. 전국을 다니면서 그 지역별 맞춤 사람들도 만나고 거기 가서 막 이 지역도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스킨십도 할 시간은 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되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면에서 저는 설사 연기된다 해도 11월, 12월, 특히 12월로 가자는 건 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승리를 위해서. 일단 선거 캠프 꾸리는데 한 달 반이 걸려요. 캠프 꾸리는데. 네. 정책 캠프를 꾸려서 정책을 막 만들어서 막 발표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달 반이 걸려요. 3월 선거인데 12월에 후보 뽑아서 언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선이라는 걸 가면 유불리 생각하고 네. 조금 이제 좀 뒤처지는 후보 입장에서는 야속도 하고 조금 더 자기를 알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가 선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일주일만 있었어도 막 이런 얘기인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주일 먼저 나오면 되지. 왜 일주일 늦게 나와서 일주일만 있었어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장의선은 아무리 시간을 미뤄도 장이 늦게 쓰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의 문제는 좀 국민의 관심을 모이게 하는 후보들의 각별한 노력과 또 그 퍼포먼스를 띄우기 위한 대선 기획단과 당 차원의 기획이 같이 어우러지면 저는 우리 당 후보들이 저쪽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훨씬 훌륭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는 또 재미있고 유익한 경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유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경선을 미루자고 하는 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주장도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면 난 안 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공론회장에서 얘기한 다음에 정리되면 다 따르면 돼요. 우리 당 후보들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그걸 거부하고 뭐 보이콧하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걱정들 너무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이 작가님한테 그때 이 작가가 누구예요? 이동영 작가님. 아, 네, 오랜만에 네, 이동영 그 양반이 작가님한테 나한테 정책명 끝났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때릴 뻔했잖아. 우상호 TV 위드 GL 요거 구독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호는 정치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이동영이 경고합니다. 네. 작가 생명 끝났다. 그건 실제로 본인이 끊어냈습니다. 아, 그래요? 절필하신 지 오래됐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앞으로 작가라고 불러. 말로 먹고 살겠다는 그냥 얘기를. 뭐, 어. 네, 유튜버라고 부릅시다. 이투버라고 유튜버, 불러요. 일개 유튜버. 네. 네. 아니 제가 그래서 뭐 이런 뭐 이낙연, 정세균 뭐 이런 분들 왜 자꾸 개인 얘기 너무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당신 민심, 당원당규 이런 거 다 어기면서 자꾸 이렇게 본인 이익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본인 이익 생각 안 하면 우상호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 방송에서 그런 근데 얘기도 했습니다. 나를 그냥 어디 무슨 네. 그런 이제 어떤 예를 들 때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비유를 쓴다 이거지. 참. 본인만 희생하면 우상호 된다. 아니 근데 네. 사실은 그 캠프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런 얘기를 꺼내볼 수 있죠. 말도 못 합니까? 그래서 그게 파열적으로만 안 가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한번 어쨌든 뭐 저희 방송이 금요일에 올라가긴 하지만 이게 금요일에 정리가 된다라고 지금 저희는 수요일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정리가 안 되면 있거든요. 경선 자체가 미뤄지죠. 그거를 노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 사람은 아군 접근을 안 가리고 다 음모론이야. 근데 저는 중립이거든요. 무슨 중립이야.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선을 연기하냐 마냐에 대해서 후보들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무조건 삼가야 돼요. 그건 이재명 지사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박용진, 아 이름도 많아. 빠진 사람 있어요? 추미애. 아직 하셨나? 네. 아 추미애. 적어도 룰 갖고는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캠프가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후보들이 직접 얘기하면 되게 큰 싸움으로 보여서 물론 언론인들이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고 물어보더라도 네. 직접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경선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저희가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북한 관련도 전문가시잖아요. 이번에 또 미국에서는 북한 전문가라는 네. 표현이 나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요? 친북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네.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 이제 말씀해. 시대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그 김여정 씨가 미국의 그런 대화 재개 요구 같은 거를 일축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꿈보다 해몽이다라고 하면서 딱히 우린 뭐 대화할 생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빗장을 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이제 오창석 씨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내가 왜 진짜 전문가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제가 막 깔아줘야 되는 거군요, 아니 이제. 깔아줘야 되는 건 아니고 네. 본인도 미래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남북 문제에 정통해야 돼. 그러니까 남북 문제 관련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죠.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인 감상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북한 내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해야 되는데 김여정이 배드캅 역할을 계속 맡고 있는 것 같고 가장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갑자기 한 번에 풀리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도 핵단추 있다고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맞붙었을 때 갑자기 평창을 기점으로 명분 삼아서 2018년부터 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할 수 있는 바이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김대사 임명부터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규덕 본부장을 임명하면서 주미 공사국 참사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관련됐고 미국과 친한 사람도 본부장을 임명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이 사사건건 막았었는데 이것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김대사가 얘기했었던 대화와 대결을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도 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여기서 콜 하면 별로 어쨌든 국가로서의 어떤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별로 안 상하니 안 세워지니 김여정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김정은이 그래도 우리는 대화를 하자라고 하회 국면을 갈 수 있는 앞에 그냥 장치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마평이거든요. 박수 보죠. 네. 하나만한 평론. 나는 지금 즉석에서 물어봤는데 네. 저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 네. 북한 전문가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만한 얘기.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윤석열 씨한테 물어보면 네. 저렇게 대답 못 나옵니다. 윤석열보다 오빠가 낫다. 아니 이 대북 문제에 대한 이 정리는 상당히 정리를 잘했어요. 어제 연락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좀 의심의 눈초리를. 지금 북한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게 시작하기 전에 즉석에서 물어봤잖아요. 맞아요. 예. 이거 대본에 없는 예.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최재형 이분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급 전문가를 영입하죠. 그 전문가가 이제 요런. 서당계 3년이면 네. 우상호 의원님과 함께 있으니까 어느 서당계가 대북 문제를 이렇게 줄줄줄 읊어. 이건 정말 대단한. 풍산계입니다. 예? 풍산계입니다. 북한 관련된 계다. 근데 일단 이제 첫 번째를 보면 부정적 뉘앙스로 시작한 건 맞죠. 꿈보다 해몽.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제안, 대화를 하자는 제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발언이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답이에요. 니들이 우리 최고 지도자의 의도를 그렇게 읽었어? 해몽이 좋네? 그건 뭐냐 하면 그게 다는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바보야 X나 이런 게 아니고 그 김여정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한테도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는 수준은 굉장히 온건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거절한다. 대화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지도자의 이야기에 대한 너희들의 해석은 해몽이 더 좋았어. 딱 그것만은 아니야. 이 정도만 건드려 준 거죠. 우리 쪽의 의도를 좀 더 파악해봐. 뭐 이런 얘기죠. 요런 것은 뭐냐면 대화 의지죠. 대화 의지가 있다. 그렇죠.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해석이 조금 아직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받아주고 있지 않아. 그 얘기는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해봐 이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네. 너희들하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그 자체는 반가운데 그 정도로는 안 돼. 우리 옛날에 트럼프 때 당했잖아.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에게 던져줬으면 좋겠어. 아, 예를 들어 뭐 백신을 뭘 주겠다 막 이런 아니,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그래서 뭐 행동 대 행동으로 뭐 제재를 적어도 이 받아야 문제는 북한은 핵과 네.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맞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좀 줘봐, 이 소리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얘기를 김정은이 직접 하면 이제 그 돌이킬 수가 없는데 네. 김여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음. 그것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배드캅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일단 이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관심은 있는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언사를 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또 그게 하나의 그 기준이 돼가지고 후퇴를 못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스피커는 김여정을 내보내고 발언의 내용은 수위를 조절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일단은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는 항상 이 북한의 태도는 공을 던져요. 항상. 니네가 좀 더 가져와봐. 네. 응? 뭐 이런 정도의 기존의 외교적 대화와 해법에서도 항상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준비가 안 돼 있다. 좀 더 진전된 거 가져와라. 이게 이제 실무 협상할 때 항상 북한의 태도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저는 사실 북한 관련된 이슈가 터질 때 항상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뭐 매번 의원님한테 연락을 할 수 없잖아요. 하세요. 나 요즘 시간 많아. 아, 그래요? 저는 항상 그 대북주를 항상 찾아보거든요. 아,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라니까. 아, 왜냐면 이게 북한 관련 주식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근데 뭐 이 김여정 그렇게 한마디 하니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또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 지난번 그거 주가 다 완성회복했다며. 근데 또 떨어졌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치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갑자기 급격한 예측할 수 없는 막 대화가 진행되고 막 이런 것은 사실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달인입니다. 저분은 아주 오랜 의원 외교 또 외교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네. 전 세계의 미국의 주요 현안들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난 놀라는 게 트럼프가 망가뜨렸던 동맹 관계를 G7 회의 가갖고요. 일거에 싹 정리해서 가져가잖아요. 내가 보면서 야 대단한데? 살아있네라는 걸 예.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되게 큰 수혜자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4, 5년 망가뜨렸던 EU와 관계, 주요 우방국과의 관계를 네. 완전히 복원했어요. 한 번의 회담으로. 그걸 보면서 바이든 외교의 고수네. 저러면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이 북한과도 외교적 해법의 시동을 건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북한으로 보면 네. 막 위협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왜냐면 구체적인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 다만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서 김정은이라는 국가 지도자가 이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없으면 공개적인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금 더 구체적 제안을 할 필요는 있죠. 네. 이번에 이인영 장관이 네. 또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좀 돌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저런 것이 금강산 관광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는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엔의 제재는 지금 해제할 수 없어요. 상당한 정도의 회담이 진행돼야 돼.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고 하는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보일 때 보여줘야 할 선물은 백신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훨씬 크죠. 아, 그럼 백신이나 식량 문제보다는 금강산 관광이 더 먼저 그렇죠. 가야 된다. 이 북한 쪽은요. 네. 사실은 당장 백신도 필요하고 식량이 필요한데도 네. 그거는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는 걸 대단히 전심 상해해. 왜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된다고. 야, 니네 씨 우리가 호의를 베풀겠다는데 뭐 이렇게 뻗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받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적절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때 결식 아동들에게 점심을 주자고 할 때 네.
걔들한테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급식권을 준 적이 있고 어디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저 쿠폰을 준 적이 네, 있고 뭐 카드도 준 예, 적도 예, 그런 적 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애들이 한 30~40%가 가서 안 써요. 자기가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더 싫은 거예요. 차라리 한 끼 굶고 말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네. 그래서 우리가 도울 때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결식아동들 혹은 고아원 가서 원생들을 세워놓고 사진 찍으면서 네. 아이들 개인 정보가 다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 이런 것은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건 사실은 도와준 사람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지 도움받는 사람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반성들이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저는 사실 조금 못마땅한데 그러나 이해는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 먼저 하는 것보단 약간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시스템을 복원해 주는 것이 북한의 자존심도 살리고 남북 협력에도 도움이 되고 국제사회가 훨씬 더 그 북한의 호전성을 이제 걷어주는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산가족 상봉을 항상 같이 가져가자고 하는 것이 네. 인도적인 문제를 같이 가져가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에 이인영 장관이나 임종석 실장이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같이 연계해서 가져가 주자. 네. 그리고 또 마침 최근에 미국에서도 우리 그 한국 대한민국 관련되어 있는 하원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뭐 종전선 결의안이나 네. 미국 내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연계한다면 그분들은 미국 시티즌들이에요. 근데 이산가족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같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가고 미국에 있는 미국 시티즌이지만 이산가족들도 금강산에서 만나서 이산가족 상봉한다면 이건 국제적인 이벤트가 되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문정부 안에 이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시는데 이거는 그럼 좀 시기상조. 그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정부하고의 네. 이 대화의 성과 여부에 딸려 있는 거라 그거를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우리 대통령 임기 안에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녹록치는 않죠. 녹록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녹록치 않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스트라담스 입장에 네. 보면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종전선언은 어렵습니다. 아. 바이든은 탑다운 방식으로 하질 않아요. 외교 전문가입니까? 네. 탑다운 방식이 장점은 있으나 네. 안정성이 떨어지고 아래로부터 올라가면 획기적인 건 없지만 안정성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이든의 외교적 해법은 실무 협상부터 튼튼히 가져가면서 국내 여론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나가자는 취지라 시간이 좀 걸리죠. 좀 아쉽네요. 아유, 재집권 하면 되는데 재집권 해서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재집권 하면 이제 뭐. 왜 말을 얼버무리십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네. 재집권은 가능한데 현 정부에서 어쨌든 수건 사업이었고 가장 근래 최근 20~30년 동안 가장 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좀 유의미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많은 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민족이가 그래서 발전이 더 있긴 하지만 네. 항상 현실 불만을 안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일반적 정서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주 전격적인 회담 때문에 기대가 높았다가 네. 완전히 끊긴 채로 2년 지났잖아요. 네. 그때에 비하면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서 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남북미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와대 인사가 또 이번 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한규 정무비서관, 또 박성민 청년비서관 이 두 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간략하게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청년 남성 1명, 청년 여성 1명을 발탁한 거 아닙니까? 네. 한 분은 정무비서관, 한 분은 청년비서관. 김한규 비서관은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딱 청년 나이를 한 살 비켜놨습니다. 이제 네. 만으로. 몇 살인데요? 원래 만 45세까지 민주당에서 규정하는데 네, 몇 살인데? 48? 그러니까 48이고 만 46세. 그렇게 많어? 네. 동안이셔서 청년으로 보이는 74년생이에요. 장점이 있어요. 그래요? 저보다 12살 많네. 네.
네, 그러면 저 중년 예, 제 눈엔 다 청년으로 보여서. 아. 근데 어쨌든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을 전격적으로 발탁했다. 그러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네. 박성민 이제 비서관은 그 소위 말하면 대학생 상대의 정치 경연대회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실에 추천이 돼서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인턴으로 잠깐 활동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청년 그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또 최고위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에서 계속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지도부까지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권당의 지도부까지 하신 분을 청년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이 왜 문제인가? 저는 상당한 그러나 굉장히 젊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것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분이고요. 우리 당이 키워줘야 할 인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한교 그 비서관은 제가 서울시장 경선대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네. 거절했어요. 왜죠? 왜죠? 본인이 선거 청년 대변인이었나? 당직을 맡고 있어서 그런 걸 보면 정부적 판단이 뛰어난 겁니까? 아주 뛰어난 거예요.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TV에 나와서 패널로 발언할 때도 보니까 네. 매우 유능하더라고. 준비를 진짜 많이 그래서 내가 또 그분이 강남에 출마한 것도 보더라도 네. 강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거기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텐데 그 정도의 이력을 가진 분이 그렇게 언변도 좋고 인물도 좋은 분이 거기 가서 뛴다는 것은 저는 강단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무슨 정책 경험이 매우 쌓여져 있는지 않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기에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발탁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인사를 초반부터 계속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만 뭐- 있으세요? 네? 불만 있으세요? 아니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가? 아니 좋아합니다. 두 분 다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사실 뭐 그 지금 정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자체가 너무 그 페미니즘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오히려 더 지금 이 20, 30대 남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게 있는 상황에서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라는 분이 또 그 페미니즘 성향의 이야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근데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박성민 최고는 나도 대화도 많이 해보고 이제 식사도 여러 번 하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페미니스트는 아니에요. 네. 되게 균형 잡힌 남녀가 같이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확고하신 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언론에서는 그 말했던 그 일부 조각들만 가지고 또 이제 하고 뭐 지금 뭐 대학생이고 지명직만 하다가 지금 청년 비서관이 돼서 이게 뭐 1급이다. 뭐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해도 뭐 최대한 달 수 있는 게 2급인데 이 사람은 지명직으로 1급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성별의 갈등을 막 키우는 그런 조직이 언제는 청년을 발탁하라고 하다가 청년 발탁하니 그 인재는 왜 청년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뭘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을 발탁하면 여성이 실망하고 여성을 발탁하면 남성이 실망하는 사회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고려해서 저는 박성민, 김한규를 같이 발표했다고 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박성민에게만 언론이 이제 막 집중 포화를 하니까 김한규 정무비서관이 약간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도 있어요. 그래?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땐 다 똘똘하고 아주 그 우리 당이 키운 인재들인데 잘 쓰여져서 특히 대통령 인사잖아요. 네. 네. 그 대통령이 하신 인사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지층은 왈가불 않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 능력도 없는데 친인척이어서 썼다거나 뭐 이런 거만 몰라도 네. 이미 당에서 대변인도 시켜봤고 최고위원도 시켜봤는데 잘했잖아요. 그렇다면 뭐 검증된 인사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한규 비서관도 언론에서 패널로 나가서 발언한 걸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 구조와 언변을 갖고 있던데 물론 오창석 씨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이런 것은 저는 오히려 장점을 더 극대화해서 청와대 운영에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우리 오창석 씨도 언변 뛰어나고 험지 출마도 했었고 하나만 하는 얘기도 의미 없어요. 대통령이 왜 못 알아보시는 대통령이 것인가? 이런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쓰기에는 그릇이 크다.
아깝다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부르셔요. 국외 추방을 하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더 큰 그릇은 저희 이제 우상호 TV에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뭐 윤석열 특집으로 꾸며봤다라고 하는데 뭐 더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이 관련된 여러분들 궁금한 이야기는 계속되니까요. 뭐 저희 채널 홍보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거나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꾸려서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저희 방송 재밌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